상급지의 가격이 너무나 올랐잖아요.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긴 한데 사람들이 욕심이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더라. 도끼를 갖고 시작했거든요.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합니다. 선생님, 잠실 르엘이 입주 시작도 전에 50억이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동산 양극화 앞으로 더 심해질까요? 잠실 리엘 50억 넘었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죠. 주변에 있는 물건들 가격이 상승 중이니까. 월세 가격 상승하면 당연히 매매 가격 상승하지. 그럼 걔네들이 상승할 때 딴 애들도 같이 상승하면 양극화가 됐다고 얘기 안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탄탄한 물건을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딴 쪽보다 그쪽에 있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쳐다볼 수 없는 가격이 돼버려요. 그렇게 양극화를 넘어서 지금 다극화되고 있는 시기라서. 다극화가 뭐예요? 양극화는 좋은 것만 좋은 거고 나쁜 것만 나쁜 거다라는 게 양극화인데, 그렇지 않고 지역과 물건에 상관없이 좋아하는 물건들만 가격이 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뭐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어. 그냥 신축. 그게 이제 흐름상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오르지 않아야 되는 지역인데 신축이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또는 가격이 올라야 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구축들만 쫙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고, 이런 현상이 지금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근데 결국엔 이게 평균 상승률을 끌어올릴 거고, 그 다극화가 더 심화되면서 좀 가라앉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다극화가 너무나 심해질 거고, 요즘 저도 부동산 시장 보면 와, 이게 돈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비싼 집들도 있고, 같은 평형대인데 지역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이만한 가격의 집들도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집이 없으신 분, 또는 집이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집 한 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나도 이번에 상급지로 달려갈까라는 생각을 할 때, 상급지의 가격이 너무나 올랐잖아요. 근데 내 거 팔아도 그만큼 안 나오잖아.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긴 한데 사람들이 욕심이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더라. 결국 내가 집 한 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집을 팔아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난 왜 이럴까라는 자괴감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게다가 요즘에 집을 좀 싸게 팔려고 해도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세금의 압박 때문에 좀 힘들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게 다 과도기라서 지나가면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정부나 아니면 민간에서 열심히 공급을 해주지 않는 이상 서울과 수도권 시장은 상승기가 오는 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너무 공급이 적어서. 여기서 더 오른다고요? 네. 근데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극화예요, 양극화. 지금 강남 3구를 비롯해서 그 용산, 한남동, 광진구, 성동구까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그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기들만 뉴스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정말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고 절망감 느껴지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지역도 되게 많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많이 힘들어지겠지만, 욕심을 좀 버리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된다. 전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총체적 난국이네. 돈을 모으면 돼요. 근데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희생이지. 놀고 싶은 거 참고, 먹고 싶은 것까지는 참지 말자. 쓰고 싶은 거 참고, 갖고 싶은 거 참고,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참지만 좀 나중으로 밀어놓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처음 사업 말아먹었을 때 돈 한 푼 한 푼이 아쉬워서, 자동이체잖아요. 우리 전부 다 자동이체를 저 같은 경우 끊었거든. 그래서 고지서 받아서 납부를 했어요. 일단 지출을 줄여보자라는 생각으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게 줄여지더라고. 그렇게 나가는 돈, 그러니까 새는 돈을 막아놓으니까 물길이 있는 뚝에 댐을 만들면 물이 쌓이잖아요. 그것처럼 생각보다 좀 빠른 시간 내에 돈이 모이는 경험을 해요. 이제 목표를 좀 짧게 잡는 거지. 이번 달에는 100만 원을 모아보자. 이번 달에는 150만 원을 모아보자. 그러면 그 100만 원, 150만 원이 결국 쌓여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잖아요. 2년 또는 3년 후에 지금처럼 될 수는 없잖아.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집에 관련돼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게다가 대출도 많이 안 해줘. 근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대상들, 무주택자분들이 서울에 집을 사기에는 너무나 비싸진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또 이해를 해요. 그래서 무주택자 같은 분들은 주거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그 1주택자, 2주택자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집들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집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공급이 우선돼야 되죠. 사람들이 나중에 집이 많이 생길 거야 라는 기대 심리라도 있어야 집값이 오르는 걸 좀 막아낼 수 있으니. 그래도 언젠가는 저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소자본이라도 모아놨다, 시드머니를 모았다,
올랐다. 이제 좀 방향을 달리 해야 돼요. 계속 그 상태에서 돈 모으는 것만으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돈 모아놓은 돈으로 또 다른 돈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 돈이 돈 버는 상황에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방법이 있거든요. 저도 주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봤지만, 제가 3천만 원 갖다 시작했던 부동산 경매라는 툴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 시절에서는 아까 그 걱정하던 걸 잘 안 하거든. 사고 싶은 거 참고, 먹고 싶은 거 참고, 뭐 이런 것들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PD님한테 이제 제안 드리는 거는, 당연히 노동으로 돈 벌긴 해야 돼요. 근데 자본으로 또 돈 버는 일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걸 좀 제시하고 싶고, 그리고 그러기 위한 시작으로 경매를 해보는 게 좀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경매여도 제가 당장에 막 1,000만 원, 2천만 원밖에 없으면 살 수 있는 게 너무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한도가 생기죠.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잠시 르엘 사겠다고 하면 큰일 나겠죠. 잔금을 치를 수가 없잖아. 근데 그렇다고 영원히 못하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 싼 것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을 텐데, 낙찰받고 또는 사서 판다라는 단타, 그리고 전세 놓고 기다려본다라는 전세 투자, 또는 월수에 나서 현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임대 투자가 있는데, 이 3가지 중에 당장 자금이 없으신 분들이 자금을 불리기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게 단타라는 투자법이고요. 해당하는 단타 투자법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1,000만 원, 되게 좀 작은 금액 같지만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의 자금만 갖고 있어도 부동산 투자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다만 서울에 그런 집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을 좀 하셔야 돼. 그럼 서울에서 좀 멀겠죠? 네, 맞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차곡차곡 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만 원에서 뭐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잖아. 그 희생을 한 게 내가 노동으로 돈 벌지 않고 자본금으로 돈 벌기 위해서인데, 이 자본금으로 돈 번다라고 해도 이 자본금이 작으면 내가 또 희생을 해야 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그래서 결국 어떤 한 특정 지역을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자금을 모으는 작업을 그 지역 외에서 만들어 갖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우리 좀 멀리 가야 된다 그랬죠? 익산 어때요? 익산, 아산, 좀 더 멀리 가볼까요? 목포. 그나마 제일 가까운 데가 아산이나 천안 같은 경우에 좀 가깝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언제나 여기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갖고 있던 자본금을 조금씩 늘려나간다. 지금 저기 보니까 막 9,200만 원, 8천만 원 이런데 잔금 치를 때 대출이 저만큼 나와요? 일단 여기 있는 9천만 원, 8천만 원은 1차로 시작하는 가격이고, 저기 아마 한 번 정도 더 유찰이 돼서 30% 저감된 금액, 30% 세일한 금액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 6천, 7천 정도까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한 1, 2천 정도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은 대출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집을 사지 말라는 조정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실행되고 있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출을 해줘야겠죠, 은행들이. 그럼 이렇게 집을 한 채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저게 10년 뒤에 올라 있을까요? 여기서 보신 이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 기다려가면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타입의 물건들이 아니거든요. 이것들은 실수요자들한테 싼 가격에 팔아야 돼. 그것도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싸게 팔면 남는 게 있어요? 자, 내가 싸다는 말은 내가 산 금액보다 싸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비자, 그러니까 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다른 물건보다 싸게 산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10년, 20년 기다려서 가격이 오른 분에 대한 차익을 내가 수익으로 삼겠다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 및 투자성을 좀 답보하기 위해서 10년 후, 20년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힘드니까 당장 6개월이나 8개월 정도 미래의 집값을 좀 예상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게 그 예상도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물건이 좀 더 싸게 팔고 있나, 그것보다 더 싸게 팔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팔아서 자본금 다시 회수해. 그 다음에 그걸 반복해. 근데 왜 싸게 팔아요? 우리가 보통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이 많이 남죠. 네. 근데 비싸면 아무도 안 사겠죠. 아니 근데 시세대로만 팔아도 되잖아요. 시세대로 팔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겠죠. 지금 현재 있는 시장에서 그 가격을 내가 추측했다면 해당하는 시세는 호가일 뿐이니까 아직 사람들이 안 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래를 일으킬 수 있는 가격을 우리가 산출해야 되고, 그 가격대로 우리는 그것보다 더 싸게, 그래서 남들보다 싸게 팔기 위한 가격은 어떤 가격인가
것인가를 알아보는 게 이제 공부인 거죠. 물론 그렇게 뭐 10년 동안 하나의 부동산에서 들어가 살든 전세를 놓고 기다리든 월세를 놓고 기다리든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케이스의 물건들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자본금이 최대한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거든. 투여됐다 자본금이 그 10년 동안 기다린 것만큼의 차익은 아니더라도 조금의 차익을 보고서라도 되돌아와도 그렇게 리턴이 돼서 그걸 반복하는 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자본금이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소행님 투자를 하신 지 몇 년 되셨죠? 15년 정도 됐죠. 15년 동안 해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15년 전에 나로 돌아가도 이 방법이 최선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5년 전에 사업 말아먹고 부동산 투자, 특히 경매 투자에 진입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었거든요. 우리가 많은 부분의 능력을, 사람들의 능력을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능력 측정하는 부분에 대한 자격증 같은 건 없더라고. 누구나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부동산들의 가격이 많이 낮아서 진입 장벽이 높질 않았다. 근데 지금은 진입 장벽이 좀 높아져서 돈이 없으면 지방으로 가야 된다는 장점이 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항상 누구나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요는 언제든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수요만 판단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공급이 얼마큼 있을지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투자하면서 느낀 점은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시작했을 때 이제 30대 초반에 시작을 했는데 도끼를 갖고 시작했거든요. 이거 아니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그런 생각 안 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 취미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1년에 몇 건씩 진행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건씩만 해서 내 생활에 보탬되게, 그렇게 시작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는 시기가 20, 30대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20, 30대가 어때? 없어. 그래서 20, 30대 공부하고 2, 3년에 뭐 한 건 정도 경험하고 이렇게 한 건씩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40, 50세 정도 되면 내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뭐 마련을 해놨고, 아니면 또 노후가 좀 걱정되기도 하고, 또는 준비된 건 있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게 있으니까 자신감도 있는데 라는 분들이 이제 조심을 많이 하셔야지. 왜냐면 살아온 세월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무턱대고 달라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필요하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근데 난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 때문에 무턱대고 달라들게 되면 보증금도 잃어버리고 집값 떨어져 갖고 집도 안 팔리고 라는 고충을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학습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물론 저도 실수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실수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그 실수가 뭔가 시작한 처음에 실수가 오게 되면 그 일을 지속하기에는 동력이 없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저 같은 경우도 실수를 언제 했냐면 어느 정도 자산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실수를 덮을 만큼 이전에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가능했는데, 그 실수를 초반에 하면 와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정말 돈을 벌기 쉬운 부동산 투자라는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사업 실패하고 나서 이미 실패를 겪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실패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많은 원칙들을 만들어 놓고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성실함만은 버리지 말자라는 생각하고 사업을 실패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어떤 부모님이라 다 그렇듯이 사업 망하고 온 아들을 내칠 수는 없잖아. 방 한 켠을 내주시더라고. 그 내준 방에 한 1년 동안 방바닥만 긁으면서 살았거든요. 그게 1층 집이었는데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근데 어머니가 처음엔 보듬어 주시더니 나중에 발로 차시더라고. 이제 뭐 좀 해보라고. 그것도 이제 부모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어머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참 기대가 많았던 만큼 실망도 컸겠고, 실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습을 기다려 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든 기대하는 사람의 모든 기대를 부응시키고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괜찮더라고. 경매가 반드시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그럼 소행님은 경매 처음 시작하셨을 때 뭐부터 하셨어요? 일단 마음을 다져야 됐거든요. 이게 회사 다니던 사람들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명확하잖아요. 일해야 될 시간들이 분명하고.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 시간을 압축해서 쓰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닥친 일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었다면, 이 다음부터는 일단 지출 줄이고 좀 일자리를 쪼갰어요. 어떻게 쪼갰냐면 일주일을 쪼개서 일주일 해야 되는 일들 좀 정리를 하고, 그 일주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월요일부터 중요도가 높은 일부터 하루에 몇 가지씩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버릇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내일 할 일을 다 정리를 해요. 그때 핸드폰으로 한 게 아니라 글로 썼던 것 같은데, 글로 쓴 다음에 그 다음날 저녁 먹기 전에 몇 % 달성했나 체크를 해. 그래서 체크를 해서 50%가 안 되잖아. 그럼 난 오늘 놓은 거잖아. 그럼 밥을 굶었어.
그럼 두 가지 장점이 있거든. 일단 밥값을 줄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배고프니까 다음날 일 열심히 하겠지. 그렇게 미뤄지는 일들 보니까 그 다음날 나는 150%의 일을 해야 되더라고. 그 다음부터 그걸 한 6개월, 7개월 정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있어. 내일 편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지만 밥도 잘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배도 안 고프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면 또 인컴도 많아지고. 근데 그게 벌어질 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좀 덜한데 그때 당시에는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쓸 만큼 굉장히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할 일을 다 마치자 주의로 계속 하다 보니까 눈앞에 닥친 일이긴 하지만 계속 맞춰지는 일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를 나는 사업을 망해서 쓰러져가는 루저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스스로 갖게 되더라고.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내 스스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만족을 위해서 뭐든 하나는 이루어내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 하나 이룰 내용들이 뭔지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을 위한 다짐 많이 달아주세요.